안녕하세요. 저는 기적적으로 인생을 되찾아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뻔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로 인해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됐죠. 그때 제겐 건강 말고도 잃게 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인해 남편이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모조리 무너지며 거대한 배신감을 겪었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겪은 뒤 지금 저와 남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에요. 하지만 제겐 친언니 같은 4살 위의 사촌언니가 한 명 있어 외롭지 않게 자랐죠. 엄마의 언니였던 이모는 제가 9살 때 저희 집 근처로 언니를 데리고 이사를 오셨어요. 이모부가 돌아가시며 유일한 형제인 엄마에게 의지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윤수가, 이리 와. 너 요즘 성적 떨어졌다며? 이모랑 이모부가 너를 얼마나 금지옥여 키워주시는데 딸인 네가 두 분을 실망시켜드렸어야 되겠어? 얼른 와. 언니가 공부 봐줄게. 저희 부모님은 이모와 언니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 덕에 우린 그냥 한 가족처럼 지냈죠. 언닌 착한 데다 공부도 정말 잘해서 제 자랑거리였고요. 그런 언니에게 채찍질도 당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운 덕에 저는 그래도 똑똑했던 언니의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언닌 서울의 명문대를 나온 뒤 대기업에 입사했고 전 언니만큼은 못해도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나온 뒤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죠. 이모는 병을 얻어 제가 아직 대학생일 때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 언니는 저희 부모님의 걱정을 못 이겨 아예 저희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 4년 뒤 나이 30에 사촌 형부와 100년 가약을 맺었죠.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모 대신 언니의 혼주석에도 앉아주셨어요. 착하고 책임감 강했던 형부는 언니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긴 했지만 멋지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직업도 무려 검사로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우리 가족은 언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죠. 언닌 그런 형부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언니를 많이 아끼던 형부는 사촌 처제인 저도 여동생 대아들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모 대신인 저희 부모님께도 사위 노릇까지 해주셨고요. 우린 모두 언니가 정말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언니처럼 꼭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죠. 한편 전 언니가 결혼한 지 얼마 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1살 위였던 남편은 저와 비슷한 대학을 나온 뒤 공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연애하던 중 남편은 고민을 하다 로스쿨 입학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도전해서 한 단계 성장한 삶을 살고 싶어. 실은 어릴 적부터 내심 법조인에 대한 꿈도 있었고. 남편은 공부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1년 만에 로스쿨에 합격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았던 돈으로 로스쿨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학비를 보태주셨죠. 남편의 집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잘 사는 편도 아니었기에 그 비싼 학비를 턱턱 보태주실 수는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다 큰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께 그 이상 손을 벌릴 수 있겠냐며 남편 자신이 부모님께 그 이상 짐이 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랬기에 남편은 자연스레 돈에 쪼들릴 수밖에 없었죠. 오빠, 우리 오늘 떡볶이 사 먹을까? 순대랑. 요새 그렇게 분식이 땡기더라고. 내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쏜다. 전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던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기도 하고 데이트 비용도 다 제가 내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비싼 외식은 쳐다도 보지 않았죠. 그 외에 선물도 자주 주고 어떻게든 뒷바라지 해주려 애쓴 것 남편이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예쁘게 연애라는 동안 전 시부모님께 초대까지 받아 남편의 집에 놀러 갔었어요. 윤숙이 네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다. 네 덕에 우리 동철이가 힘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더라. 시부모님은 정말 온화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동생 또한 서글서글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전 이후에도 가끔 그 집에 놀러 가거나 시부모님을 만나 외식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졸업과 첫 시험을 몇 달 앞두었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윤수가, 우리 어머니가 암이래.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발견돼서 길어야 반년 정도밖에 못 사신대. 시어머니는 돌연 말기암과 동시에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겁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바로 입원하신 시어머니는 제가 문병을 간 날 서글프게 흐느끼며 말씀하셨죠. 윤숙이 네가 내 며느리 되는 모습은 꼭 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 장가가는 모습 꼭 보고 가고 싶었는데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구나. 평소 제게 너무 잘해주셨던 시어머니 모습에 저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제게 조심스레 청혼을 하더라고요. 윤수가, 쫓겨서 하는 결혼이 좋지 않다는 거 알아. 그래도 나 변호사 시험만 붙으면 바로 너한테 청혼할 생각이었어. 내 마음은 누구보다 네가 잘 알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랑 조금만 더 일찍 결혼해주면 안 될까? 아직 내가 변호사가 되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어. 우리 어머니 아무래도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 남편은 시어머니를 위해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전 그런 남편의 청혼을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저도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 또한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히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또한 전 남편의 가능성을 믿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차피 언젠간 결혼할 사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몇 번 보셨던 친정 부모님도 그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기에 우린 조금 서둘러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시아버진 제 손을 꼭 붙잡고 오래도록 흐느끼셨죠. 고맙다 윤수가. 너한텐 항상 고마운 일뿐이구나. 자식 둘 중 하나라도 장가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 우리 집사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거다. 이후 결혼 준비를 서둘러 하는 동안 남편은 졸업하고 첫 변호사 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면목없어했지만 남편이 시험에 집중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꼭 다음 시험엔 합격하겠다며 제게 다짐을 해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결혼을 하며 친정에선 외동딸의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시아버지도 7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더군요. 시댁은 형편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은 자식들의 결혼 자금은 미리 따로 모아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에 제가 모은 돈을 합하고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아 우린 서울 외곽의 4억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 31, 남편 나이가 32였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뒤 전 시아버지를 도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던 시어머니를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회사 일까지 병행하면서요. 시동생은 일 때문에 1년 정도 부산에 가 있었고 또 남편은 시험 공부에 몰두해야 했으니까요. 늘 제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식을 올린 지 딱 2달 뒤 눈을 감으시더군요. 그렇게 너무 때이른 이별 뒤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제게 마지막으로 또 고마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덕에 조금이나마 편히 눈을 감으셨을 거라면서요. 그 고마움 때문인지 남편은 제 친정에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괜히 위축되어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더군요. 남편은 친정에 가면 꼭 죄인처럼 굽은 어깨로 뭐라도 하려고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장모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이고, 2개.
귀한 사위한테 내가 왜 그런 걸 시키겠나. 시켜도 이따 내가 하거나 자네 장인시키겠네. 그럼 제가 청소기라도 돌릴게요. 뒷정리해야 하잖아요.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말리셨지만 남편은 항상 친정에 가면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어요.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기특해 하며 이렇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이서방, 자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네만 그러지 말게. 사람은 누구나 도약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법이네. 그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땅한 마음,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이 자네에게 차고 넘치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해. 특히 아빤 남자가 아무 데서나 기죽고 다녀서 쓰겠냐며 남편을 많이 위해 주셨죠. 예전 제가 남편에게 그랬듯 슬쩍 지갑에 용돈도 넣어주시면서요.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서방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어?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사시세대의 나 때랑은 시험 문제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법조인 선배로서 뭐라도 도와줄 테니까. 사촌 언니와 형부는 저와 친했던 만큼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당시 형부는 검사직을 내려놓고 꽤 큰 중형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만큼 그 로펌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스카웃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부는 변호사 시험 준비 중이던 남편에게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죠. 그런 모두의 응원 속에서 남편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게 미안하다며 가끔은 대리운전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다음 시험에서도 또 이듬해 세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말았죠. 남편이 세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당시 제 뱃속엔 5개월 된 저희 아들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게 미안해하며 남편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애도 몇 달 뒤면 태어날 텐데 정말 미안해. 나 이제 그냥 변호사 시험 준비 그만둘까 봐. 이제 애도 태어날 건데 어떻게 당신한테 모든 집을 다 지울 수가 있겠어. 만약 당신이 시험이 버거워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건 난 이해해 줄 수 있어. 근데 현실 때문에 그러는 거면 제발 그러지 마. 아깝잖아. 그렇게 열심히 로스쿨까지 졸업했는데 아직 기회가 2번이나 더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당신도 후회가 없지 않을까? 남편은 책임감에 꿈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의 꿈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싶었죠. 그런 제 응원에 힘입어 남편은 다시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임신한 몸으로 계속 남편의 뒷바라지를 이어갔습니다. 외벌이로 모든 걸 감당하며 전 꾸역꾸역 여유가 되는 대로 대출금까지 상환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이자가 너무 아까웠기에 빨리 다 갚아버리고 싶었거든요. 제 벌이가 그래도 적진 않은 편이었던 게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아이를 낳은 지 몇 달 뒤,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남편은 4번째 시험을 치른 뒤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대리운전과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아직 아이가 많이 어렸지만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 쉬자니 마음이 놓이질 않아 저는 복직을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때 남편은 이번엔 붙었을 거라며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4번째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했죠. 예전 사법고시 때와 달리 변호사 시험은 기회가 딱 5번이었기에 남편에겐 딱 1번의 기회만 남게 됐던 거예요. 여보, 지금이라도 나 그만둘까? 이 정도면 난 원래 그릇이 안 되는 놈 아니었을까? 괜히 당신하고 애만 고생시키고 난 남편 자격도 없는 것 같아. 여보, 약한 소리 하지 마. 지금 포기하면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어? 전 크게 좌절한 남편에게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고 말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었죠. 결국 남편은 마지막 시험에 정말 목숨을 걸고 매달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드디어
5번째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붙었어. 정말? 축하해, 여보. 어디 봐봐. 정말이네? 진짜 붙었어. 거봐, 내가 당신 꼭 해낼 수 있다고 했지? 당신 말이 다 맞았어. 고마워, 여보. 나조차도 믿어주지 않던 날 끝까지 믿어줘서. 앞으로 나 당신한테 평생 절하면서 살게. 남편은 절 얼싸안고 방방 뛰다 절 아예 업고 거실을 빙빙 돌기까지 했어요. 너무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기에 우린 참지 않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냈죠. 친정 식구들도 모두 남편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고 시아버진 한달음에 저희 집까지 달려와 절 부둥켜 안고 우시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 변호사 만들어준 거다. 애미 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날이 왔겠냐? 그렇게 우리 앞날엔 드디어 행복한 나날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신입 변호사 채용을 시작한 로펌들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형부가 몸담고 있던 로펌에도 지원을 했죠. 그리고 운 좋게 한 소형 로펌과 형부가 있던 로펌 2군데 합격해 더 큰 곳인 형부네 로펌에 수습 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축하해, 이서방. 이제 열심히 해서 정식 변호사도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 처제 이제 호강시켜 줄 수 있지 않겠어? 앞으로 내가 많이 도와줄게. 형부와 언니는 고급 식당을 예약해 남편의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렇게 로펌에 출근하게 된 남편의 말에 의하면 형부는 로펌에서 생각보다 더 영향력이 크고 신임받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부가 남편을 잘 챙겨주겠다니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열심히 노력한 덕에 수습 기간이 끝난 뒤 정식 변호사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전 남편이 수습 채용이 됐을 때부터 받아온 월급을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덕에 남편이 정식 변호사로 전환되기 전에 남은 집 대출금도 금세 다 갚을 수 있었죠. 이미 남편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조금 수익을 받던 제 주식 수익까지 더해 빚을 많이 갚았었거든요. 그리 우린 이제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식 변호사로 채용되고 계속 승소를 이어가며 일이 술술 풀리자 조금씩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저 청소부 보여? 우리 아들 아빠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여보, 애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환경 미화원이 뭐가 어때서. 세상 모든 직업은 다 숭고한 거야. 에이, 그래도 어떻게 변호사랑 청소부를 비교해. 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 봐. 저런 일이나 하고 있나. 난 우리 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 저분들이 열심히 살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막말로 당신이 변호사 시험에 5번 다 떨어졌다고 쳐. 그럼 당신이 어떻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겠어? 사람 일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게다가 당신 예전에 대리운전할 때 당신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 엄청 욕하지 않았어?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 지금 뭐가 달라? 남편은 자기 눈에 좀 하찮아 보인다 싶으면 서슴없이 무시하더군요. 아직 어린 아들에게 저런 말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변호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나 싶더라고요. 또 남편은 벌써부터 비싼 외제차 욕심을 내고 식재료를 사도 백화점으로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빨리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애 학비 모을 생각해야지 무슨 외제차야. 그래도 변호사 품위가 있지. 외제차 안 타면 뭐 당신 품위가 떨어지기라도 해?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그 바보 같은 태도나 버려. 그게 진짜 당신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 몰라? 무슨 장 보러 가는데 백화점이야. 중요한 선물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진짜 부자는 백화점에서 장 본다잖아. 거기 가면 서비스도 좋고 생선 사면 다 구워도 준대. 품질도 엄청 좋고.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건 사치고 낭비야. 그것도 다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우린 진짜 부자가 아니야. 당신 이제 막 돈 제대로 벌기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마. 남편은 어차피 곧 연봉도 쑥쑥 오를 테고 1년에 1억씩 버는 건 일도 아닐 텐데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냐며 툴툴대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계속 눈만 높아져선 술도 소주나 맥주는 쳐다도 안 보고 비싼 술만 사 먹었어요. 차라리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해도 비싼 대를 부르며 길바닥에 돈을 버리고 다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겐 딱 정해진 용돈만 주며 경제권을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만을 표하던 남편에게 팩 쏘아붙이면서요. 당신한테 경제권 맡겼다간 돈 다 까먹을 거 뻔해. 돈은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고 모으냐도 중요한 거라고. 그런 남편은 직장에서의 태도도 그새 변한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언니와 놀러 왔던 형분, 남편에게 엄한 표정으로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정식 변호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오만해져? 변호사랍시고 돈 좀 보이는 의뢰인들 함부로 대하고 대충 해도 이긴다면서 소송 준비도 설렁설렁하고 자네 때문에 벌써 민원이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몰라? 그렇게 어렵게 변호사가 됐으면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어쩌려고 이래? 자네 그러는 거 자네 얼굴뿐 아니라 내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야. 남편은 의뢰인들을 우월감에 젖어 무시하고 소송 준비도 대충대충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쩐지 그래서 남편이 최근 들어 사건에서 패소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남편은 그런 형부에게 볼멘소리를 하려고 했지만 형부의 호통에 바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변한 남편과 그래도 아웅다웅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남편이 변호사가 된 지도 3년이란 시간이 흘렀더군요. 그동안 전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끼고 아껴 그 3년 안에 무려 1억 4천만 원을 모았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집값과 그동안 모았던 돈의 대출도 받아 우린 더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을 보고 남편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하더라고요. 더 많이 모으고 이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사해놔야 애가 학교에 적응하기도 편하지 않겠어? 맞지. 당신 말이 다 맞지.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모았대? 아, 우리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외곽을 벗어나는 날이 오는구나. 피, 내가 아끼라고 그렇게 잔소리할 때 입을 대빨 내밀더니 거봐, 아끼길 잘했지? 역시 당신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오랜만에 남편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만들며 우린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주말엔 저 혼자 집을 보러 부동산에 찾아가게 됐죠. 당시 남편은 얼마 뒤 열릴 재판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함께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유독 기분이 좋았던 전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부동산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그 부동산에 도착하지 못했죠. 그건 사고였어요.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트럭이 좌회전하던 제 차를 덮쳤던 거죠. 분명 그 차는 정지 신호 때문에 멈춰 있는데 트럭 운전사가 졸았었나 보더라고요. 그쪽 도로가 하필 주말에 서울치곤 한적한 곳이었기에 그 운전사는 긴장을 더 놓았던 것 같기도 해요. 트럭을 피하려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그 뒤 전 정신을 잃고 말았죠. 트럭이 절 덮쳐 기어이 사고가 났고 전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전 병원의 침대 위였어요. 윤수가 정신이 들어?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 천천히 눈을 뜬 전 눈물범벅이 된 엄마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왠지 숨을 편하게 쉬기가 어려워 전 숨가쁘게 엄마를 불렀죠. 그리고 몸을 움직이려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엄마, 몸이 안 움직여요. 내 몸 왜 이래요? 엄마도 그 옆에 계시던 아빠도 남편도 그런 절 보며 울기만 했습니다. 순간 느꼈어요. 아, 내 몸에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잠시 뒤 저를 살펴보러 온 의사의 말에 저는 절망하고 말았어요. 전 사고로 경추가 손상되어 전신이 마비되었던 겁니다. 불안전 척수 손상입니다. 다행히 뇌에는 손상이 없어서 의식이나 언어 기능은 정상이세요. 다만 현재로선
팔과 다리 운동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 마비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회복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신경이 일부 살아있어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진 지금으로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불완전 마비가 됐던 겁니다. 다행히 회복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으나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죠. 나중에 듣기로 그 트럭 운전사는 차가 전복되어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뒤늦게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언니 형부도 병원으로 달려와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쩌냐, 왜 하필 너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 난 아람 보겠어? 시아버지도 언니와 형부도 나중에 달려왔던 시동생과 동서도 모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은 뚜렷했지만 제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병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번갈아가며 절 간병해 주셨어요. 남편은 일하느라 저녁이나 주말에만 절 찾아왔고 간혹 오지 못할 때도 있었죠. 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했던 남편의 고생을 알았기에 전 그런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던 부모님께도 종종 문병을 와서 눈물을 흘리던 시아버지와 언니와 형부에게도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도 전 온통 미안한 마음뿐이었답니다. 괜찮아 여보. 당신 몸 재활 열심히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잖아.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남편은 처음엔 희망을 갖고 절 많이 응원해 주더라고요. 전 정말 열심히 재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나도 몸은 꿈쩍하지 않았죠. 감각 자극 치료를 받아도 아무런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미세운동 훈련을 해봐도 근전도 반응 검사를 해봐도 제 몸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전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의 인내심은 너무 짧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의사 선생님을 그렇게 보채더라고요. 대체 언제 다시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재활되는 거 맞아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신경이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현재로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럼 평생을 이렇게 살지도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난 어쩌라고요? 처음 보는 의사에게 버럭 화를 내던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점점 병원에도 안 오고 병원에 와서도 제게 주로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야?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신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돼? 뭐? 당신 고생시키는 건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어? 그리고 난 당신 뒷바라지를 로스쿨 시절부터 치면 거의 8년을 했어. 근데 어떻게 고작 2달 힘들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요즘 들어선 병원에 잘 오지도 않으면서. 적어도 난 사지라도 멀쩡했지. 아휴, 몰라, 짜증나. 아무튼 병원 냄새만 맡아도 요즘엔 기분이 잡친다니까. 나 갈래. 아무리 상황이 상황이라지만 제가 1년을 아팠습니까? 반년을 아팠습니까? 게다가 평소 제 간병은 부모님이 주로 해주고 계신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점점 병원엔 발길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자는 줄 알고 아빠가 병실에서 조용히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더군요. 이서방, 왜 요즘 통윤숙이 보러 안 오나? 재판으로 바빠서요. 어차피 제가 간다고 집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워낙 조용했던 탓에 남편의 목소리까지 제게 선명히 들리더라고요.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을 향해 아빠는 옆에 있던 엄마와 함께 분통을 터뜨리셨죠. 아니, 이 세상 모든 재판은 다 자기 혼자 해? 그럼 유난의 서방은 일이 안 바빠서 자기 사촌 처제 문병을 그렇게 자주 온단 말이야? 내 말이요. 이 서방 아무래도 우리 윤숙이가 이렇게 됐다고 짐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윤숙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믿을 놈 없어. 그 착해 보이던 놈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해?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눈물을 닦을 수도 몸을 돌릴 수도 없어 아마 나중에 부모님은
제 눈물을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렇게 제가 사고 난 지 2달하고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희 아들 데리고 병원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양손엔 웬 커다란 짐가방이 2개나 들렸더라고요. 병실에 계셨던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그 가방은 뭔가? 우리 주혁이 짐이요. 뭐? 아니, 애 짐을 왜 가져왔어? 그게 이제 우리 주혁이 장인 장모님이 좀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저 솔직히 언제 회복될지도 모를 집사람 더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뭐야? 남편의 말을 듣고 우린 모두 기절초풍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다 듣고 있는데도 짐가방을 내려놓은 뒤 제 가슴에 계속 비수를 꽂더라고요. 저 나쁜 놈이라고 욕하실 거 알아요. 세상도 손가락질 하겠죠. 근데요, 손가락질 무서워서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제 인생, 이대로 사지마비된 집사람 간병하다 망칠 수는 없어요. 아이를 데려갈 수도 없는 게 애가 있으면 새 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저 이제 직업도 좋고 아직 전 아이도 창창해서 얼마든지 새 장가 갈 수 있는데 애 때문에 발목 잡히긴 싫어요. 이놈이 근데 어디 감히 뚫린 입이라고. 엄만 눈물을 흘리며 그놈의 뺨을 내려치시더군요. 그리고 놀라서 잔뜩 겁을 먹었던 저희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병실을 나가시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주혁이 데리고 나갈 테니까 저 개만도 못한 놈 혼줄 좀 내줘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시면서요. 엄만 어린 저희 아들이 그놈의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엄마가 나간 뒤 남편은 뺨을 어루만지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내가 맞을 듯 했지 뭐. 저기 여보, 그동안 당신이 나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나도 당신이 막 경제권 틀어지고 날 막 가르치려고 해도 그냥 참고 살았던 거야. 근데 실은 당신이 번 돈도 아니면서 주제 넘다고 생각했어. 짜증도 많이 났고. 그런 마당에 당신 몸까지 그렇게 된 거 보니까 솔직히 당신을 별로 책임지고 싶지가 않더라고.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하긴 하지만 책임감으로 평생 붙잡혀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이제 막 날개 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의리로 좀 기다려볼까 했는데 2달이 넘어도 그 모양이니 난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저딴 말을 하며 그놈이 제안한 이혼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놈이 제시한 조건을 들으니 더더욱 기가 차더라고요. 애 양육비랑 위자료 명목으로 해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우리 재산 중에 반 당신 줄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나 그냥 놔줘. 원래 튼튼한 기계도 쓸모 없어지면 고장이 안 났어도 버리는 법이잖아. 그런데 당신은 이제 나한테 그저 짐일 뿐이야.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모지게 나가야 당신이 빨리 마음을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분노가 온몸을 휘감더군요. 전 그렇다 쳐도 아이를 버린다는 말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자기 위해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고작 공동명인 그 아파트로 퉁치겠다는 심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원망하며 그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뭐? 양육비 위자료까지 다 해서 재산 절반하고 집을 줘? 야, 따지고 보면 그 집 원래 내 집이나 다름없었어. 대출금도 네가 변호사 되기 전에 거의 다 내 힘으로 갚았고 애초에 들어간 돈도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돈이 훨씬 많아. 그 집에서 네가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은 아버님이 해주셨던 7천만 원 뿐이라고. 조금 오른 집값도 너한테는 아무런 권한 없어. 게다가 나 아니었으면 돈도 제대로 못 모았을 놈이 뭐? 1억 4천 중에 절반을 줘? 애 양육비하고 위자료 포함 안 시켜도 어차피 그 정도 내가 다 받아낼 수 있는 돈이야. 난 그딴 조건으론 절대 이혼 못 해줘. 아니 뭐 그럼 얼마를 더 달라고? 그건 차차 생각해 볼 일이고 우선 쌍욕부터 해줘야겠다 너. 당신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변호사? 나 아니었으면 당신 애초에 시험부터 그만뒀을 거야. 그런 주제 뭐? 내가 주제 넘어? 짜증나? 나한테 붙잡혀 살기가 아까워?
나야말로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나야말로 너 같은 쓰레기한테 더 붙잡아 살기 아까워. 네가 이런 개만도 못한 놈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감히 내 덕에 변호사 된 주제에 날 기계에다 비교해? 너 내가 장담하는데 네 인생 나랑 이혼하자마자 밧줄 꼬이듯 꼬여버릴 거야. 알았어? 내가 그러라고 평생 저주할 거야. 전 속사포처럼 그놈을 향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일어나 그놈을 엉망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런 저 대신 제가 실컷 소리 지를 수 있게 기다려주신 아빠가 대뜸 간이 의자를 집어드시더군요. 그리곤 바로 그 금수에게 던져버리시더라고요. 비껴 맞긴 했지만 그놈은 정통으로 그 의자에 맞았습니다. 아빤 달려가 다시 의자를 집어드셨어요. 그리곤 그놈에게 울부짖으며 또 의자를 던지려고 하셨죠. 이 귀신도 안 잡아갈 놈아. 우리 딸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우리 딸이 이렇게 모욕해? 너 같은 놈 우리 집안에서 먼저 사양이다. 이 똥물에 튀겨 먹을 놈.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너 같은 쓰레기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대신 폐기 처분시켜 줄 거야.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장인어른. 아무튼 당신, 난 이혼할 거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나 살려. 결국 그놈은 겁에 질려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놈이 가버린 뒤 부모님은 침대에 누워 펑펑 울던 절 끌어안고 오열하셨죠. 가여운 내 딸, 네가 얼마나 착하고 귀한 앤데 저딴 놈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냐. 아무 걱정 마라. 넌 우리가 지켜줄 거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촌 언니와 형부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병원으로 찾아온 형부는 전화를 걸어 바로 남편을 소환했어요. 로펌에서 영향력이 컸던 형부의 말을 차마 거역하지 못한 남편은 눈치를 보며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곤 자신에게 손찌검을 했던 저희 부모님이 없는 걸 확인하자 조금은 긴장이 풀린 모습으로 다가왔죠. 형부는 그런 그놈을 보고 바로 볼따기로 후려쳐버렸어요. 그리곤 서슬퍼런 눈으로 그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아파? 우리 처제가 너한테 입은 상처는 그깟 뺨 한 대 정도로 비교도 안 돼, 이 나쁜 자식아. 어디 그거 하나로 나 고소할 테면 해봐. 법조계 내가 너보다 빽이 많아도 더 많고 줄이 많아도 더 많으니까 어디 평생 나한테 밟히면서 살고 싶으면 해보라고. 아니 형님, 제가 왜 형님을 고소하겠어요. 전 맞아도 싸요. 알아요. 근데 형님, 의리 지키려고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입 닥쳐. 네 보잘것없는 인생에 대해 관심 없으니까. 처제, 아까 나랑 상의한 얘기 직접 해. 내가 옆에 있을게. 전 형부의 말에 이어 형부와 상의한 대로 그놈에게 요구사항을 말했어요. 우선 당신이 제시한 조건으론 이혼은 어림도 없어. 집은 당연히 내 거고 위자료 포함해서 우리가 모은 돈 전부 내놔. 당신은 맨몸으로 이혼하면 돼. 그리고 양육비는 별도로 다달이 요구할 거야. 애가 크려면 아직 한참인데 이것들만으로 내가 성인 될 때까지 받아낸 양육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니까.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돈을 다 달래? 이건 불공평하지. 게다가 양육비는 따로라니. 불공평?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애초에 집값에 당신 몫은 거의 없고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변호사가 될 수나 있었겠어? 당신이 돈 안 버는 동안 나 혼자 외벌이한 세월이 또 얼만데. 안 그래요, 형부? 전 뻔뻔하게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던 그놈에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형부에게 도움을 청하자 형부는 그놈에게 이를 갈며 말했죠. 야, 이동철. 네가 우리 처제한테 줘야 할 위자료에 그동안 처제가 널 뒷바라지했던 세월 동안의 수고비, 그동안의 경제적 기여도 그거 다 합하면 네 재산 다 받고도 모자라, 이 개자식아. 내가 검사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네가 감히 날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정 이혼해서 새로운 삶 살고 싶으면 처제한테 다 내놓고 영영 사라져버려. 너 같은 놈을 가족으로 두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 처가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언니까지 형부의 말을 거들며 비난을 퍼붓자 그놈은 씩씩대며 나가버리더군요. 이후 남편은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예 먼저 이혼 소송을 걸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돈을 주기도 싫고 이혼도 하겠다 이거였죠. 형부는 몸을 움직일 수 없던 저 대신 그놈과 적극적으로 싸워주셨답니다. 결국 그놈은 짧지 않았던 소송 싸움 끝에 패소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법원 판결이 나던 날, 전 직접 휠체어에 타고 법원에 나갔습니다. 형부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요. 뭐야? 당신 어떻게 여길... 왜? 희망 없어 보이던 내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니까 놀랍니? 고마워. 네 덕분에 나 악에 바쳐서 이렇게 재활할 수 있었어. 너만 내 인생에서 빠져주니까 이렇게 복이 오더라. 사실 이혼 소송 도중 전 다친 지 6개월 만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놈 보라한 듯이 꼭 재활해 보이겠다는 의지가 정말 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희망을 꼭 쥔 채 더더욱 재활에 임했고 그 덕에 길게 이어졌던 소송의 끝엔 휠체어에 올라타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제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지급하게 된 그놈의 얼빠진 얼굴에 대고 마지막 악담을 퍼부었어요. 넌 내가 살면서 본 인간 중에 가장 시궁창 같은 놈이야. 원래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는 거 알지? 난 그렇다 쳐도 애까지 버린 너한텐 평생 지옥만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렇게 이혼한 뒤 전 더더욱 재활에 목을 맸습니다. 꾸준한 정기자극과 물리치료, 수중 재활 등을 통해 열심히 재활을 했죠. 그 결과 전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조기 도움을 통해 두 발로 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엔 보조기를 떼고 지팡이에 의존해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아예 지팡이조차 짚지 않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재활에 성공했답니다. 전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삶을 서서히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한편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 몰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우선 그놈은 시아버지와 시동생 모두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그놈이 제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걸 알게 된 뒤 시아버진 로펌으로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놈이 내 아들입니다. 저 금수만도 못한 놈이 내 아들이라고요. 저놈이 자기 몇 년이나 뒷바라지에서 변호사 만들어준 자기 아내가 사지가 마비되자마자 버려버렸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도와야 할 변호사가 저런 양심도 없는 인간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고 살고 안 되는 겁니까? 저런 놈을 자식이라고 키워놓은 내 스스로가 한심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요. 시아버진 병원에 누워있던 저 대신 그놈을 망신 주셨던 거죠. 형부에게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일로 제게 많이 고마워했던 시동생도 저와 잘 지냈던 동서도 모두 시아버지처럼 전 남편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전 남편은 짐승만도 못한 행동으로 자기 가족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됐죠. 미안하다 에미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에게 등을 돌려도 통철이 그놈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네 앞에서 고개를 들질 못하겠구나. 시아버진 이혼 전에도 후에도 몇 번이나 제게 찾아와 울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 분이었기에 전 이혼 후에도 시아버지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며 아이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한편 시아버지 일로도 그렇고 형부의 입김 때문에 로펌에서 그놈의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입 변호사 주제에 일찌감치 거만해졌던 태도 때문에 평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은 설상가상 연달아 패소까지 하다 결국 저와 이혼한 직후 그 로펌을 자기 발로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재계약도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이후 법조계 발이 넓던 형부로 인해 그놈은 다른 로펌에도 취업하기 어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대출을 잔뜩 받아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저와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나이가 띠동갑인 여자와요. 시아버진
그놈과 연을 끊으셨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친척을 통해 근근히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할 뻔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 아이 양육비가 꼬박꼬박 들어왔으니 그놈의 인생엔 하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재활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데 그놈이 재혼한 지 1년 반 만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려오더군요. 시아버지를 통해서는 아니고 같이 알던 지인을 통해서요. 원래 그놈이 그 여자가 전 남편이랑 이혼할 때 이혼 상담을 해줬다는데 그러다 둘이 눈이 맞았대. 근데 그 재혼한 여자가 사치가 엄청났대 글쎄. 결혼하자마자 일도 그만두고 그 인간이 벌어오는 돈은 족족 다 써버린 데다 몰래 대출까지 많이 받았었다나 봐. 어떻게 그놈을 휘어잡았는지 아주 지 입맛대로 휘두르고 산 거지. 결국 그놈이 그 여자 못 참고 이혼해버린 거래. 아주 꼬숩다 꼬수어. 그리고 그 인간 변호사 사무실도 망하기 직전이라대.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 살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번 돈을 다 탕진하고 2번이나 이혼한 전 남편은 지금 변호사 사무실도 뜻대로 안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벌이가 바닥을 기고 있다던데 변호사란 직업도 예전이랑 달라서 요즘엔 잘못하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력도 길지 않고 실력도 평판도 좋지 않았으니 전 남편에게 의뢰를 맡기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게 몇 달 전으로 지금은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는 게 전 남편에 대해 들은 소식의 마지막이었어요. 지인의 말대로 정말 사람은 죄지고 살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을 몇 년이나 뒷바라지했던 절 한순간에 버려버린 죄로 그놈은 패가망신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어찌저찌 아이 양육비 보내고 있으니 전 앞으로도 그놈에겐 신경 끄고 살려고요. 한편 전 이혼한 뒤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그놈과 살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재활을 하는 동안 이혼하며 생긴 재산으로 부모님께 꾸준히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부모님은 받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절 간병해 주는 것만 해도 힘든데 저희 아들까지 봐주셨으니 그거라도 드리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또한 전 형부에게도 감사비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형부는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절 나무라시더군요. 입장 바꿔서 처제 언니가 처제 같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물론 난 그놈처럼 쓰레기같이 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랬으면 처제도 처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줬을 거잖아. 내 아내 일은 곧 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나 체면 구기게 만들지 마. 형부에게도 언니에게도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재활에 성공한 전 몇 달 전부터는 퇴원해 통원 재활을 받으며 지내고 있답니다. 조금 힘들긴 해도 스스로 가족들 밥도 챙겨주고 무엇보다 어느덧 초등학생이 된 아들에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아직 일상을 되찾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직장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미 그만두게 된 전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희박했던 재활에 성공할 정도의 의지면 뭐든 또 못하겠냐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전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며 제 곁에 남아준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엔 깊은 물에 잠긴 듯한 어둡고 힘겨운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갚지 못할 신세를 지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난 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그 미안함과 고마움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겐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따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겐 오히려 천벌이 내리는 법이더라고요. 사람에겐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께도 잘 이겨낸 힘겨운 시기가 있으셨다면 제 전 남편처럼 부디 그 세월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일은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